안녕하세요. 오프쇼 가스 플랜트 강의를 맡게 된 9년차 프로세스 엔지니어 가스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주제가 될 수 있는 해양가스 생산 플랜트에 대해서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회사 생활을 시작해서 2016년부터 해외 오프쇼 가스 플랜트 생산 운영팀에서 약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오프쇼어 가스 플랜트 개발 업무를 맡아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출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쇼어 가스 업계 특성상 한번 발을 디디면 지방 및 해외 근무, 출장가는 떼야 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방이나 해외 근무에 대해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야 이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방 및 해외 생활을 하면서 발생했던 에피소드들은 따로 카페에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나무가 어떻게 모여서 숲을 이루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각 장비 또는 공정이 되겠고 숲은 플랜트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마다 설명드릴 내용은 산더미나 제한 시간으로 간략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메일 또는 닉스마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오일앤가스 인더스트리라는 큰 숲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프쇼어 플랜트 중 오프쇼어 가스 플랜트 공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실제로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하는 일을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 드리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앤가스 인더스트리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지하에 묻혀있는 오일앤가스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전 과정이라고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은 밑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우리나라의 경우 다운스트림, 특히 리파이너리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서도 반도체, 자동차, 다음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화공을 대학교에서 전공한 학생들도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업스트림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드릴 예정이고요. 업스트림은 다시 익스플로레이션, 드릴링, 디벨롭먼트, 프로덕션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에 위치한 회사들이 우리가 부르는 오일 메이저 회사, 쉘, 토탈, BP 등이 있고요. 이 회사들은 E&P 회사라고 불리는데 이유는 익스플로레이션, 프로덕션이 가능하도록 내부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4가지 단계에서 디벨롭먼트, EPC 부분은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조선 3사가 수주한 해양 플랜트는 작년 12월에 삼성중공업에서 페트로나스, 말레이시아 국영회사가 입찰한 약 1.9조짜리 FLNG선 수주 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숲인 오일앤가스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장부터는 해양 플랜트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플랜트란 오일앤가스를 시추, 개발, 생산 등을 하기 위한 해양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목적, 수심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목적이라고 하면은 시추, 설비, 생산 설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수심에 따라서 밑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부유식이라든지 유연식, 고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심은 여기 표기된 그림상에서는 플로팅 같은 경우에는 수심 약 한 1500에서 한 3000m까지 가능한 걸로 그림상에 나와 있는데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이 수심은 계속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바다에서 오일앤가스 생산을 위한 설비, 해양 생산 플랜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생산 플랜트는 레저버, 저류층의 오일앤가스를 추출, 처리, 정제하여 이송간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구매자의 제품 요구사항 스페시피케이션을 충족시키기 위한 해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매자, 바이어라고 하면은 이젠 처리된 가스를 구매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 또는 국영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에서 파이프관을 통해 가스를 구매하는 중국, 유럽 등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스를
LNG 형태로 구매해오는 가스공사 GS, SK가 대표적인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해양 생산 플랜트는 이 바이어가 요구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작된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료에서 바이어가 제시한 스페시피케에 따라서 여기 추출되는 오일앤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메인 공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레저버에서 올라오는 오일앤가스 조성에서 불필요한 부분들, 뭐 황이라든지 CO2, 헤비한 하이드로카본 등이 되겠고, 또 지하에서 올라오다 보니 모래라든지 물 등이 섞여서 생산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제거해주는 공정이 필요로 합니다. 공정에 대한 상세 부분은 지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구조물이 해상에서 설치되다 보니 해상의 조건들, 염분이라든지 바람, 파도, 지형 지반 등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들, 원료의 조건, 해상의 조건, 구매자가 요구한 스페시피케이션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는 동일한 해양 생산 플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저버 데이터 및 바이어 스펙이 어떻게 되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관련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는 아니고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프로젝트의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오일앤가스가 생산되는 레저버 데이터 중에서 설계에 사용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오일앤가스의 컴포지션, 여기 보이시는 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량, 얼마만큼 생산이 가능한지, 그리고 레저버의 압력, 온도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압력과 생산성은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뿐만 아니라 이 가스를 통해 생산되는 물의 양, 워터가스 레이시오라고 하는데요. 이 워터가스 레이시오, 그 다음에 가스 내에 있는 컨덴세이트 함량, 컨덴세이트 가스 레이시오 값들도 설계를 하는데 중요한 인자가 됩니다. 이 WGR과 CCR도 생산에 따라서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WGR 값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되게 됨에 따라 증가를 하고 CCR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 스펙은 가스 판매 계약을 협상할 때 정하게 됩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판매를 할 건지 판매량, 그리고 압력이라든지 온도, 발열량 등이 있겠는데요. 가스라고 하면 보통 연소를 시켜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 발열량 굉장히 중요한 값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산하는 가스의 발열량이 구매자의 조건보다 미달한다 라고 하면은 LPG, 헤비한 하이드로카본을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섞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유럽과 같이 러시아에서 몇천 킬로미터 가량 파이프로 받거나 LNG의 경우에는 육상에서 추가 처리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파이프 내에 워터라든지 헤비한 하이드로카본이 축적이 되게 되면은 가스 내에 있는 CO2, 황이라는 물질들과 만나서 관내 부식을 야기를 시키거나 축적된 액체로 인해서 관내 유동이 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설치한 파이프를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스 내 워터 함량, 가스 내 수분 함량, 워터 듀 포인트라고 하는 요값, 그리고 가스 내 유분 함량, 하이드로카본 듀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은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가스 판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삭감하고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 보이시는 레저버의 가스를 구매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 그리고 이 공정을 돌리기 위한 유틸리티 모드를 탑사이드에 배치하여 해양 플랜트를 제작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레저버 데이터, 바이어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은 이장부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해양 생산 가스 플랜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류층 데이터, 그리고 바이어 스펙 등이 조건이 정해졌다면 이 두 개를 이어줄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해양 생산 플랜트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EPC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피지빌리티 스터디 단계에서 가용한 공정들을 모두 비교, 비용이라든지 어벨러빌리티 등을 비교를 하여서 프리피드 단계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오프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증된 공정들을 선택을 했고요. 이 공정의 흐름을 블락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블락 플로 다이어그램 BFD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인렛 히트 익스체인저, 인렛 세퍼레이터, 컴프레서, 디하이드레이션, 듀 포인팅과 같이 일련의 공정 흐름을 블락의 형태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장비의 배치라든지 순서, 그리고 공정의 주요 데이터 등을 볼 수 있는 게 프로세스 플로 다이어그램 PFD라고 부르는데요. 이 PFD를 바탕으로 장비의 레이아웃을 그린 게 이제 이큐먼트 레이아웃이 되겠고, 이 이큐먼트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보이시는 사진처럼 오프쇼어 플랜트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간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데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각각의 공정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PFD를 띄워놓고 흐름에 대해서 쭉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이 설명이 잘 모르겠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영상을 넘기셔도 되고요. 하지만 이 설명을 들어보고 이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각 시스템 설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일하게 PFD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설명을 들었을 때와 안 들었을 때 제 설명을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아는 만큼 보인다. 요 아는 만큼 보인다가 틀린 말이 아니구나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FD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FD라고 하면은 공정의 흐름뿐만 아니라 공정의 변수도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요. 공정 변수까지 여기 그림에 표기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져서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중요 정보는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메인 가스의 흐름은 초록색으로 따로 표기해 두었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라며, 혹여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웰에서 가스가 생산됩니다. 생산 초기에는 압력이 약 250바 정도 되기 때문에 초기 공정 압력인 100바 까지 낮춰줘야 합니다. 즉 250바에서 100바까지 150바 정도 감압이 됩니다. 초크 밸브를 통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압력이 떨어지는 만큼 JT 쿨링으로 가스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 억제를 막기 위해서 MEG, 메탄올과 같은 하이드레이트 억제제를 주입해 줍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이 되게 되면 이 결정이 파이프 관내를 막거나 결정이 파이프 관을 때리면서 파이프 관을 손상시키게 되면 생산에 직결되므로 하이드레이트를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JT 쿨링으로 온도가 떨어진 가스는 여기 보이시는 히터로 이동하게 되어 히터에서 약 6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켜 줍니다. 온도를 올려주는 이유는 물과 컨덴세이트의 점도를 낮춰 세퍼레이터 내에서 분리를 용이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온도가 상승된 가스는 V102 3페이즈 세퍼레이터에서 컨덴세이트, 물 MEG와 밀도 차에 의해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물과 MEG는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여기에 쌓이게 되겠죠. 물과 MEG는 재생 설비로 이동하게 되고, 뜬 컨덴세이트는 여기에 모여서 이제 컨덴세이트 트리트먼트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잔여 수분과 라이트한 하이드로카본을 날려줘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조건에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주게 됩니다. 온쇼어로 보내주기 위해서 펌프를 통해서 컨덴세이트를 압축을 하게 되고, 압축된 컨덴세이트는 미터링 시스템에서 열량 및 유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여기 주입된 MEG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생 설비를 통해서 물과 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 등을 제거한 뒤에 다시 주입하면서 재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세퍼레이터에서 나온 가스는 TG 컨택터로 들어가기 전에 가스 내 수분 제거 효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가스의 밀도를 상승시켜 주어야 합니다. 밀도 상승을 위해서는 가스를 압축을 해준다거나 냉각을 시켜주면 되겠죠. 생산 초기에는 세퍼레이터의 압력이 약 100바 정도 되므로 별도의 가스 압축 없이 냉각만 시켜서 TG 컨택터로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생산이 진행됨에 따라 가스 프로덕션 세퍼레이터의 운영 압력이 약 50바, 20바로 떨어지게 되므로 이 50바, 20바로 떨어진 가스를 압축시켜 줄 수 있는 MPLP 컴프레서가 존재하게 됩니다.
NP 단계에서는 이제 한 1단 압축만 시켜주면 되겠고요. LP 단계에서는 2단 압축을 통해서 20바에서 100바까지 가스의 압력을 올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압축된 가스를 냉각기에서 가스의 온도를 낮춰준 다음에 이 TEG 컨택터로 가서 이제 가스 내에 수분을 제거를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TEG 또한 MEG와 동일하게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TEG 재생 설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생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분이 제거된 가스는 냉각기 2대를 거치면서 가스의 온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겠고, 여기 JT 밸브라고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초크 밸브와 동일하게 이제 압력을 떨어뜨려서 JT 쿨링 효과를 만들어서 온도를 더 떨어뜨려 줍니다. 즉 온도가 약 마이너스 10도에서 15도까지 떨어뜨려 주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10도, 15도가 되면서 응축된 컨덴세이트와 물은 로우 템퍼레처 세퍼레이터 V109에서 분리가 되게 되고, 이 가스는 다시 열교환기를 거치면서 열을 흡수한 뒤에 떨어진 압력을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여기 익스포트 가스 컴프레서 패키지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동하는 중간에 일부 가스를 빼내어서 컴프레서와 터보 제너레이터, 즉 해양 생산 설비의 전력 공급을 위한 제너레이터의 퓨얼 가스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컴프레서 패키지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가웃 드럼, 컴프레서, 그 다음에 열교환기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너가웃 드럼이 필요한 이유는 압축기의 블레이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액적이 조금이라도 가스와 함께 이제 압축기로 가게 되면은 압축기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이제 너가웃 드럼을 통해서 가스 내 수분을 제거를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축된 가스는 냉각을 시켜준 뒤에 약 한 100바에서 110바 정도 압축을 시켜주겠죠. 이렇게 압축된 가스는 이제 미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유량이 생산되고 있는지, 열량이 얼마고, 하이드로카본, 그 다음에 워터 듀포인트가 얼마인지를 각각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측정한 뒤에 이제 온쇼어로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는 테스트 세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레저버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스를 생산하게 되면은 물과 컨덴세이트의 생산 양 또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설비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컨덴세이트 물의 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이제 미터링, 여기 보이시는 프로덕션 세퍼레이터와 달리 이 미터들이 각각 다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